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1.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정복하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져라. 2. 각 장마다 최소한 2번은 읽은 후 다음 장으로 가라. 3. 읽는 도중에 가능한 한 빈번하게 읽기를 중단하고 각 제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문해봐라. 4. 중요한 아이디어에는 모두 밑줄을 쳐라. 5. 달마다 이 책을 다시 읽어라. 6.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보라. 이 책을 매일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핸드북으로 생각하라. 7. 당신이 원리를 위반할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는 친구에게 10센트나 1달러를 주는 식으로 당신의 배움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8. 주마다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미래를 위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자문해보라. 9. 당신이 언제 어떻게 책의 원리들을 적용했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하라.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통령 재임 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어 앉아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고 말했다. 링컨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달러 지폐를 꺼내도록 하자. 지폐에서 링컨의 얼굴을 보며 자문해보는 거다.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했다.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휴가는 편하게 쉬고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안달일 때 나는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정말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데이비스는 한때 미국 문학계에서 혜성같이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당시 몇몇 작가들과 관련하여 한 잡지에 게재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데이비스에게 작업 방식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나는 감명을 받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단한 거물이고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금 더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짧은 글 뒤에 똑같은 말을 붙여보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시간을 내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편지의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써서 돌려보냈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무례한 사람은 없소. 그렇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일단 적개심부터 들었다. 나의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년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가 내게 주었던 상처였다. 인정하기도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적개심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약간의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론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질책을 받고 프랑스로의 출정을 허가받지 못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머지 얼마 못 가 죽었다. 토머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도 심각한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체더턴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셰무얼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장.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개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노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셨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의 빛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4시 반쯤이면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며 뛰어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손살처럼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와선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지저댔다. 티피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내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티피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겐 커다란 슬픔이었다. 티피, 넌 심리학 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 낱말은 인칭대명사 나였다. 나.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나.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보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구려. 그런데 역사가들은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책에서 그는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인류에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러의 말은 워낙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에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장. 논쟁을 피하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로스 경은 호주 사람으로 전쟁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군 조종사로 활약했다.
평화선언이 이루어진 얼마 후 그는 30일 만에 세계의 반을 돌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한 일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이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호주 정부는 5만 달러를 내놓았고 영국왕은 그를 기사로 임명했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대영 제국의 린드버그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로스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한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 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틀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옳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주려고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뭐라고? 셰익스피어였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게몬드가 앉아 있었다. 게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꾼과 나는 이 문제를 게몬드 씨에게 판정해달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게몬드 씨는 이야기를 듣고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번 하고는 말했다. 데일, 네가 틀렸어. 이 신사분이 오라.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게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햄릿 5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회에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냥 체면을 살려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너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계속 남아있다. 정말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나는 당시 못 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 어릴 때 나는 형과 은하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나는 미주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는 그렇게 배웠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말이지만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 19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서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고?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순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붕괴하리라.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펜 상호 생명보험사는 판매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절대 논쟁하지 말라. 진정한 판매의 기술은 논쟁이 아니다. 논쟁과는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하라. 무엇을 원하는가? 학문적이고 극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원하는가? 둘 다 얻을 수 있는 경우란 많지 않다. 여기에 윌리엄 제이의 시신이 묻혀 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그는 옳았다. 정말 옳았다. 그가 살았을 때는. 하지만 이제 그는 죽었고 그는 틀렸다. 당신은 옳을 수 있다.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옳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규칙 1.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4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6장.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나는 피트 발로를 알고 지낸 적이 있다. 발로는 개와 조랑말 쇼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평생을 개와 조랑말을 데리고 서커스와 고개단을 따라다녔다. 나는 피트가 개들을 조련하며 연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다. 개가 조금 나아지는 구석만 보여도 피트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고기를 주고 또 끝없이 되풀이해서 칭찬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동물 조련사들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궁금하다. 왜 사람을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개의 마음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상식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채찍 대신 고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비난 대신 칭찬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약간이라도 나아지는 구석이 있다면 칭찬을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격려를 받으며 자신을 계속 더 나아지게 만드는 셈이다. 루이스 E. 로스 싱싱교도소장은 싱싱교도소의 비정한 범죄자들조차도 사소한 개선에 대해 칭찬받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이 장을 쓰는 동안 로스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수감자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의 협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재활을 촉진하는데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본 적이 없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때를 떠올릴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는가? 역사는 칭찬이라는 마법이 낳은 놀라운 예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보자. 50년 전 한 10살 난 소년이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처음 가르쳤던 선생은 그를 낙담시켰다. 너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너 목소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덧문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나 내고 있구나. 하지만 가난한 농부였던 엄마는 아들을 안고 칭찬하며 그가 언젠간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그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곤 아들의 음악 레슨비를 저축하기 위해 맨발로 지냈다.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소년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엘리코 카루소였다. 수년 전에 런던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가로막는 듯 보였다. 그는 학교에 4년밖에 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혔다. 젊은이는 굶주림으로 많은 날을 고통스럽게 지냈다. 나중에는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염색약 병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구했고 밤에는 런던 빈민가 출신의 다른 소년 2명과 더불어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눈에 띄어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한밤중에 몰래 나와서 첫 번째 원고를 보냈다. 보내는 이야기마다 거절당했다. 그러다 어느 운 좋은 날 작품 하나가 받아들여졌다. 사실 그는 그 작품의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편집자가 그를 칭찬해 주었다. 이 편집자는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워낙 기쁜 나머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거리를 쏘다녔다. 그 이야기를 발표하며 받았던 칭찬과 인정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격려가 없었더라면 소녀는 평생을 쥐나 득실대는 창고에서 보냈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보았으리라. 소년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였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자. 만일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고무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보물을 깨닫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윌리엄 제임스의 금언을 들어보자. 이젠 고인이 된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까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에 비하면 현재의 우리는 절반밖에 깨어나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자산의 극히 일부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인간 개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친 채 살아가고 있다. 개인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사람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렇다. 그런데 당신이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능력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법과 같은 능력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6.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1.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정복하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져라. 2. 각 장마다 최소한 2번은 읽은 후 다음 장으로 가라. 3. 읽는 도중에 가능한 한 빈번하게 읽기를 중단하고 각 제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문해봐라. 4. 중요한 아이디어에는 모두 밑줄을 쳐라. 5. 달마다 이 책을 다시 읽어라. 6.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보라. 이 책을 매일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핸드북으로 생각하라. 7. 당신이 원리를 위반할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는 친구에게 10센트나 1달러를 주는 식으로 당신의 배움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8. 주마다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미래를 위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자문해보라. 9. 당신이 언제 어떻게 책의 원리들을 적용했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하라.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통령 재임 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어 앉아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고 말했다. 링컨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달러 지폐를 꺼내도록 하자. 지폐에서 링컨의 얼굴을 보며 자문해보는 거다.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했다.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휴가는 편하게 쉬고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안달일 때 나는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정말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데이비스는 한때 미국 문학계에서 혜성같이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당시 몇몇 작가들과 관련하여 한 잡지에 게재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데이비스에게 작업 방식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나는 감명을 받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단한 거물이고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금도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짧은 글 뒤에 똑같은 말을 붙여보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시간을 내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편지의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써서 돌려보냈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무례한 사람은 없소. 그렇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일단 적개심부터 들었다. 나의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년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가 내게 주었던 상처였다. 인정하기도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적개심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약간의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론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질책을 받고 프랑스로의 출정을 허가받지 못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머지 얼마 못 가 죽었다. 토머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도 심각한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체더턴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셰무얼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장.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개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노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셨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에 빛이 없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4시 반쯤이면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며 뛰어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손살처럼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와선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지저댔다. 티피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내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티피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겐 커다란 슬픔이었다. 티피, 넌 심리학 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나.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보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구려. 그런데 역사가들은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책에서 그는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러의 말은 워낙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장. 논쟁을 피하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로스 경은 호주 사람으로 전쟁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군 조종사로 활약했다. 평화선언이 이루어진 얼마 후 그는 30일 만에 세계의 반을 돌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한 일은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이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호주 정부는 5만 달러를 내놓았고 영국왕은 그를 기사로 임명했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대영 제국의 린드버그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로스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한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 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틀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옳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갖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주려고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뭐라고? 셰익스피어였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게몬드가 앉아 있었다. 게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꾼과 나는 이 문제를 게몬드 씨에게 판정해달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게몬드 씨는 이야기를 듣고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번 하고는 말했다. 데일, 네가 틀렸어. 이 신사분이 오라.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게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햄릿 5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회에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냥 체면을 살려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너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계속 남아있다. 정말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나는 당시 못 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 어릴 때 나는 형과 은하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나는 미주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는 그렇게 배웠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말이지만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 열의 9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서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고? 글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치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순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붕괴하리라.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펜 상우 생명보험사는 판매원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내렸다. 절대 논쟁하지 말라. 진정한 판매의 기술은 논쟁이 아니다. 논쟁과는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하라. 무엇을 원하는가? 학문적이고 극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원하는가? 둘 다 얻을 수 있는 경우란 많지 않다. 여기에 윌리엄 제이의 시신이 묻혀 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 그는 옳았다. 정말 옳았다. 그가 살았을 때는. 하지만 이제 그는 죽었고 그는 틀렸다. 당신은 옳을 수 있다.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옳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규칙 1.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4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6장.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나는 피트 발로를 알고 지낸 적이 있다. 발로는 개와 조랑말 쇼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평생을 개와 조랑말을 데리고 서커스와 고개단을 따라다녔다. 나는 피트가 개들을 조련하며 연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다. 개가 조금 나아지는 구석만 보여도 피트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고기를 주고 또 끝없이 되풀이해서 칭찬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동물 조련사들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궁금하다. 왜 사람을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개의 마음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상식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채찍 대신 고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비난 대신 칭찬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약간이라도 나아지는 구석이 있다면 칭찬을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격려를 받으며 자신을 계속 더 나아지게 만드는 셈이다. 루이스 E. 로스 싱싱교도소장은 싱싱교도소의 비정한 범죄자들조차도 사소한 개선에 대해 칭찬받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이 장을 쓰는 동안 로스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수감자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의 협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재활을 촉진하는데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본 적이 없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때를 떠올릴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는가? 역사는 칭찬이라는 마법이 낳은 놀라운 예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보자. 50년 전 한 10살 난 소년이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처음 가르쳤던 선생은 그를 낙담시켰다. 너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너 목소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덧문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나 내고 있구나. 하지만 가난한 농부였던 엄마는 아들을 안고 칭찬하며 그가 언젠간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그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곤 아들의 음악 레슨비를 저축하기 위해 맨발로 지냈다.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소년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엘리코 카루소였다. 수년 전에 런던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가로막는 듯 보였다. 그는 학교에 4년밖에 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혔다. 젊은이는 굶주림으로 많은 날을 고통스럽게 지냈다. 나중에는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염색약 병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구했고 밤에는 런던 빈민가 출신의 다른 소년 2명과 더불어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눈에 띄어 비웃음을 타지 않도록 한밤중에 몰래 나와서 첫 번째 원고를 보냈다. 보내는 이야기마다 거절당했다. 그러다 어느 운 좋은 날 작품 하나가 받아들여졌다. 사실 그는 그 작품의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편집자가 그를 칭찬해 주었다. 이 편집자는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워낙 기쁜 나머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거리를 쏘다녔다. 그 이야기를 발표하며 받았던 칭찬과 인정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격려가 없었더라면 소년은 평생을 쥐나 득실대는 창고에서 보냈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보았으리라. 소년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였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자. 만일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고무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보물을 깨닫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윌리엄 제임스의 금언을 들어보자. 이젠 고인이 된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까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에 비하면 현재의 우리는 절반밖에 깨어나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자산의 극히 일부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인간 개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친 채 살아가고 있다. 개인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사람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렇다.
그런데 당신이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능력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법과 같은 능력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6.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